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정 우선순위를 재설계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환영합니다. 네, 뭐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저도 다 서울에 있는데 네. 모든 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는 이유는 일단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집값 문제는요. 근원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방 살아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너무 집중돼 있다 문제군요. 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지방에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게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 인센티브가 단기간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데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본다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제 지방 살리기에 나서는 게 맞다. 그래서 물론 역차별 문제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역차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방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역차별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지방 살리기 인센티브 방안이 좀 구체화돼서 실제적으로 좀 지방 분산화된 그다음에 지방도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잠재력, 경제 성장률 잠재력을 좀 끌어올리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빠르고 정확하게 경제 이슈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은값 고공행진. 네, 최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은 가격의 변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금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은값이 금값이 됐습니다. 얼마나 올랐고 왜 오르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는 대체제로서 은 가격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은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상승률을 먼저 본다 그러면 지금 은 선물 가격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연초만 되더라고요. 이게 한 트라이 온스당 보면 한 $20 초반 정도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로이 온스당 이제는 $59.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보다 크게 이제 올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은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올해 국제 은 가격이 연초 대비 한 71% 올랐고 그다음에 같은 기간 금 가격은 5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금 상승률보다 은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금 가격만 올랐을 때 은 사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급등 원인은 첫 번째로 본다면 공급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군요. 공급이 못 따라가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인도, 뭐 중국 이런 신흥국에서의 은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이런 신흥 국가에서 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은 기반 ETF 상승의 ETF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 그러니까 금 ETF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은 ETF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이런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펀드 자금 유입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현물 은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공급도 안 되는데 이런 ETF 자금까지도 매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은 가격은 또 뛸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투자 수요까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아마 은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뭐 은은 산업재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산업재에 대한 뭐 AI 요즘에 뭐 아시겠죠 태양광, AI 신재생 에너지
뭐 은 안 쓰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재 수요까지 붙으면서 은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폭등하는 은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원자재로서 은이 어떤 산업에 쓰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은 시장을 보시려면요, 여러분 아마 집에 가보시면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거는 귀금속으로도 쓰이긴 하지만은 또한 산업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에 뜨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모터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AI 산업에서 또한 가장 많이 또 쓰이는 게 또 은이기도 하고요. 이런 산업재 수요까지 붙다 보니까 당연히 은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화석 연료에서 지금 전기 에너지로 다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러면서 막 전기 기자재가 다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석 연료에서 아예 전기 쪽으로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겠느냐, 원자재가 뭐겠느냐라고 보면 이제 은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에 대한 이제 굉장한 인기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트렌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중국과 인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인도가요. 이런 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은에 대한 장신구. 특히 인도는 또 장신구 할 때 은으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식기류 할 때도 많이 또 쓴다고 해요. 은 접시를 네, 은 접시라든지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은수저 이러잖아요. 사용하죠. 인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근데 그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개인 투자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에 대한 굉장한 소비가 늘어나고요. 매년 4,000톤 가량의 은이 이제 소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산업용, 그다음에 투자 수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못 따라가는 것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은에 대한 관심과 은에 대한 투자 수요, 은에 대한 가격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선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은뿐만이 아니라 구리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과 은, 구리가 동시에 가격이 뛰었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45년 만이라고 이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은 구리, 우리가 보통 구리 하면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을 텐데 구리는 동입니다, 동. 그래서 금은 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같이 이 세 개의 원자재가 금속이 같이 뛴 게 45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트로이 온스당 이제 4,359달러 이제 최고점 찍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은 이제 트로이 온스당 59달러, 그다음에 구리는 파운드당 이제 5.8달러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뛰는 이유가 일단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분위기죠. 아시겠지만 금은 이런 재료는요.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 특히 금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금리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이나 은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 은, 동 이런 게 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금은동 다 인기를 높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산업재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근데 그동안 사실 그러니까 구리가 좀 소외를 받았던 이유는 이게 일단 뭐 AI 산업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구리가 많이 쓰이진 않았죠. 뭐 쓰이는 곳은 모터 돌릴 때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AI 산업이 이제는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AI 산업과 맞물려서 이런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리에 대한 이제는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현물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구리는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 특히 중국에서 이 신사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구리가.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막도 나오지만 구리값이 폭등한다, 구리값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전 세계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조금 시그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 가격이 내려간다, 구리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경기가
별로 안 그렇지 좋아지는구나. 않구나. 예, 이게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서 네. 그러면 엄청나게 또 중국이 구리를 사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은동 지금 이런 트리플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은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의 대표 맞습니다. 지표입니다. 그래서 네. 금은 항상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니까 돈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때문에 금 가격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데 네. 문제는 은과 동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업재의 필요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은과 동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갑자기 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은에는 이런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까? 악마의 금속이다. 네. 그러니까 금속의 대장격인 금보다 가격 변동성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극심한데요. 과거에 엄청난 폭락을 한 적이 있었죠. 많죠. 예, 그러니까 네. 은과 동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은이나 동 투자하실 때는 이 변동폭,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은을 놓고 본다 그러면 1970년대에 헌터 형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조상이 미국에서요, 이든 뭐 재벌, 그러니까 석유로서 큰 돈을 벌었던 분인데 이 네. 후손들이에요. 1970년대에 은을 이제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이. 근데 왜 은을 매집하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만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이제 은을 엄청나게 매집을 했는데 네. 역사적으로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유통되는 은의 3분의 1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와, 상당합니다. 엄청난 양을 이 형제가 사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온스당 1달러가 49달러가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와, 네.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에 폭등이 일어났죠. 그럼 이제 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 개입해야죠, 정부. 이제. 개입해야죠. 네. 그래서 개입하자마자 이게 갑자기 폭락을 하는데 이게 3월 27일, 그러니까 1980년 3월 27일에요. 단 하루에 50% 이제 폭락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못 버티죠. 네. 예, 파산을 결국 했던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게 이런 은과 동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네.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워렌 네. 버핏 같은 경우는 1998년이었는데 은을 1억 270만 온스를 이제 보유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비판도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2배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제 이게 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거다. 그다음에 네. 역시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은의 가격은 높아질 거라고 해서 매수를 했었고 그걸 이제 차익 실현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배 정도 벌었다고 해서 아마 은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나 동은 이런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도 이제는 동 가격이 좀 출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세를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래서 관세한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는 관세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동에 대한 값어치가 굉장히 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크게 뛰었다가 네. 관세에서 유예시킨다 그래갖고 훅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상황도 있다 보니까 항상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금과 은, 구리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호재가 계속 있을까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 사실 괜찮지 않을까. 네. 일단 금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하여튼 항상 금을 투자하실 때는 뭐 금은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원자재 투자하실 때는 항상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네, 투자하실 환율을 때는. 봐야 되는군요. 예, 왜냐하면 달러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도 같이 보셔야 되긴 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약간 고환율 상태에 있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 부분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래도 금에 대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국제 선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계속적으로 금 매입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금에 대한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갈 거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은도 마찬가지죠. 은은 이제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산업재 수요가 워낙 지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 가격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뚫어내고 있지만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은에 대한 리스크라 본다 그러면 산업 경기가 확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AI 시대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게 확 경기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이 매크로 환경이.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도 있고 동도 마찬가지죠. 이 구리에 대한 수요도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UBS라든지 뭐 은 가격 온스당 60달러대에 이제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한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이제는 동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금은동 모두 트리플 랠리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로 지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금을 모으긴 하지만 은 투자는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ETF를 많이들 보시던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원자재 투자하는 거는요. 일단 내가 사두는 거 먼저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금, 은 사둔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네. 도둑 들어와서 누가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보관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결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는 은과 관련된 은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과 관련된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ETF 상품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은 ETF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원자재는요, 항상 구입을 했을 때 10% 부가세가 붙거든요. 네. 근데 ETF는 부가세가 없죠. 또 한 가지가 보관 문제 없죠. 그다음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뭐 상품이다 보니까 거래세 걱정하시는데 은 ETF 같은 경우에는 뭐 0.7% 수준이다 보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크게 뭐 논란이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물 은에 대해서 또 은으로 돈 벌려 그러면 현물로 산다 그러면 많이 사셔야 되거든요.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ETF 상품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코덱스 은선물 ETF 요즘에 상승률 무섭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9% 상승률 나왔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에 대한 상승률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근데 항상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변동성이 심하니까 항상 그 산업 추이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은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 ETF도 한번 고려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 수요 증가는 물론 산업용 수요 증가에 따라서 국제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에는 휩쓸리지 마시고 투자는 충분히 숙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탈팡 가속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간 이용자 수를 보면 이달 들어 나흘 만에 181만 명이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네, 쿠팡이 사과마저 광고에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문제가 가장 큰 좀 심각하게 좀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지금 쿠팡의 이용자 수, 그러니까 활성 이용자 수거든요. 요게 좀 줄었다라고 이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29일 이날 이제는 3,500만 명, 3,300만 명 정도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렇게 이제는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그때 한 활성 이용자 수가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한 1,625만 건 정도가 됐었다가 12월 1일에는요 이게 1,798만 건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시설 유출 뭐 개인정보 유출됐다 그러니까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요. 내 정보 저도 괜찮나? 접속해서 꼭 확인했습니다. 네, 내 정보 괜찮나? 나 네. 털린 거 아닌가? 비밀번호도 바꾸고 결제 비밀번호도 바꾸고 또 한 가지 뭐 탈퇴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다가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젠 다 확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이용자 수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저게 이제는 이용자 수 감소이지 단순히 이 회원 탈퇴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 이용자 수는 내가 정말로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용자 수가 좀 감소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뭐 활성 이용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사실 이제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문을 이제 공개를 했죠. 1차 사과문 냈다가 2차 사과문을 냈는데, 그 2차 사과문 냈던 이유는요, 정부가 제대로 고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 띄웠다가 바로 내렸거든요. 맞아요. 네. 노출이라고 했다가 이제 유출로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사과문을 냈는데 띄었다가 바로 내렸던 이유가, 거기에 보면 이제는 그 사과문을 페이지를 모바일로 이렇게 URL을 링크 걸거나 공유하게 되면은 그 썸네일이 하나 따라 들어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오픈 그래프라는 이제 기술인데, 저도 오.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네. 이것도 많이 기술적으로 알려드려요, 우리 네. 학생들한테. 그래서 오픈 그래프라는 기술로서 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걸면은 거기에 관련된 코딩된 네. 개발자가 코딩한 데이터가 같이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오픈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뭐 쿠팡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벤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정성이 부족했던 거죠, 쿠팡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페이지를 그대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벤트, 그 오픈 그래프라는 그 코딩을 그걸 지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는 모바일에서 공유가 됐을 때 그게 자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 페이지가 딱 노출이 되니까 네. 이 진정성이 없다.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고, 바로 내리긴 내렸어도 이게 이제 이슈화 됐던 부분이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쿠팡이 이런 거마저도 세세하게 보지 못하고 있구나. 네. 이런 점에서는 또 한 번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전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쿠팡에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보상 한도가 겨우 10억 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게 딱 들었을 땐 커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법정 최소 한도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배상 보험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는 회사들은요. 일단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 주체,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겠죠. 이게 1만 명 이상이면은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의무 가입인데 여기에 최소가 이제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몇십조 단위, 30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가 겨우 10억 원 정도의 이런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했다. 매출액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작은 액수군요. 너무 작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으로서 배상해 줄 수 있는 건 딱 10억 원까지예요. 네. 보험으로서. 그럼 나머지는 쿠팡이 이제는 다 배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판결에 나와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너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또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마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꼭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들,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여기서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 SKT가 똑같이 예전에 10억 원이었다가 최근에 그 사건 있었잖아요. 네. 해킹 사건 이후에 1,000억 원까지 높여놨거든요, 오. 지금. 그래서 아마 쿠팡도 1,000억 원 정도의 아마 배상 책임 한도를 늘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나중 가서 그러겠죠. 근데 현재는 일단 이번 건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배상 보험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한국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럼 네. 그분들이 다 뭔가 미국 법원에서 호소를 해서 소송에 참여해서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은 다릅니다. 이걸 좀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국 법무법인이죠. 대륜의 미국 법인이 이 쿠팡 INC, 그러니까 한국 쿠팡 법인의 모 회사입니다. 네. 상장돼 있죠, 뉴욕에. 그래서 이런 이 모 법인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쿠팡 미 본사가 의사결정 주체다. 무슨 얘기냐? 돈은 한국에서 벌지만 그 한국 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법인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주체가 미국 본사다.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쿠팡 INC 그러니까 미국 법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제는 논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 논리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만약에 진법적 손해배상이 나온다 그러면 네. 판결이 나도 보상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네. 쿠팡의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이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한국 법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과연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정해 줄 거냐? 연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 연방법원은 이 쿠팡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이 쿠팡의 모 회사에 대한 주주들이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군요. 한국 소비자는 별개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또 한 가지가 지금 연방법원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가장 큰 핵심은 3,300만 명이 과연 피해를 이게 그 미국 법인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이 다른 거는 현재 미국 그 쿠팡에 상장된 미국 쿠팡 INC에 투자한 이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소송을 걸어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해 말아야 되는 게 3,300만 명에 대한 집단 소송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가 200여만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과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반사이익 아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네. 이유가 일단 지마켓 같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쿠팡 사건 터진 이후에 반짝 증가했어요. 활성 네. 이용자 수가 그렇군요. 이제 반짝 증가했는데 현재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졌고요. 네이버도 똑같다고 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든지 네. 뭐 11번가도 마찬가지로 반짝 증가했다가 이게 싹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다르다. 네. 뭐 이런 논리로 해서 뭐 반사이익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네이버와 아니면은 뭐 신세계, 라인의 이 G마켓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탈팡을 못하는 이유가 새벽 배송이 너무 편해서 이런 분들인데 만약에 네이버와 신세계가 G마켓이 새벽 배송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쿠팡이 제공했던 이런 빠른 배송을 더 고도화돼서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러면 이용자 넘어갈 수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런 G마켓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자 수가 갈릴 수도 있고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네이버의 단점은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나 배송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랑 힘을 합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합치고 있고 이미.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뭐 반사 이익도 저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봐야 아는 문제다. 그래서 단순히 뭐 차트만 보고 이용자 수만 보고 반사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경쟁 업체들이 쿠팡 사태를 기회로 삼아서 빠르게 이용자 흡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업계 판도의 변화가 과연 일어날지 궁금한데 사실 쿠팡은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 네. 않습니까? 이 가장 핵심은 뭐 아시겠지만 빠른 배송이거든요. 네. 뭐 이커머스 그러니까 쇼핑을 안 하시는 분들도 쿠팡을 쓰시는 이유가 일단은 오늘 시키면 오늘 저녁에 오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빠른 배송 때문에 이런 쿠팡에 대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쟁 업체의 일단 빠른 배송이 만약에 도입이 되고 지금도 이제 고도화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더 친숙한 서비스가 됐을 때 판도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쿠팡은 업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네이버거든요. 충분히 물론 격차는 굉장히 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세기를 통해서 네이버의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가 어떻게 고도화 시키냐에 따라서 모릅니다. 영원한 1위는 없거든요. 영원한 승자는 없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내다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는 지금 난리 났다고 해요. 개발자들이 기회다. 기회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더 고도화하고 새벽 배송이라든지 빠른 배송, 쿠팡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좀 쇼핑의 판도가 변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쿠팡이라는 견고한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또 하나 걱정이 그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점도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죠. 이제 쿠팡에 의지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커뮤니티에 따르면은 이번 사태 때문에 매출의 70%가 곤두박질 쳤다. 상당히 상당해요.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쿠팡만 하시는 거죠, 사실. 네. 쿠팡만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출 하락이 일어났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이 했지만 피해는 이런 영세 소상공인을 본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쿠팡을 이용하는 이런 자영업자 단체들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배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입점해서 파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도 쿠팡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쿠팡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쿠팡이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세입자 정보 공개. 집주인이 전세 계약 전 세입자의 임차료 체납 이력이나 흡연 여부, 반려동물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집주인 정보는 공개되는데 세입자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 뉴스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는 정부가 제도화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도화된 거는 임대인 정보는 제도화돼 있는데요. 그 임차인 정보 보는 거는 아직 정부에서 뭐 제도화시킨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이슈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이런 프롬테크 기술진과 힘을 합쳐서 민간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는 아니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새로운 모델이긴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임대인 정보, 이 사람이 악성 임대인인지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어도 악성 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스크리닝 서비스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임대인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력이라든지 이전 임대인의 추천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라든지 생활 패턴 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임차인이 과거에 임대료를 잘 냈나 안 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또한 임차인의 권리가 하나 생기는 게 임대인을 이제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전 이 임대인 괜찮다더라 이런 것도 임차인이 적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는 평판 데이터도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또 임대인이 동시에 또 임차인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추천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평판 데이터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평판 데이터는요. 그다음에 신용 정보,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게 보면은 이제는 좋은 신용도가 있어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잘 임대료를 냈는지 이런 신용 정보도 왜냐하면 신용 정보가 높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가 그 관례적으로 본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월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고 잘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생활 패턴. 개를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계약서에는 혼자 산다고 했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건지 담배 피고 있는 건지 네. 이런 생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당 주택의 권리 분석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지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준 경험이 있는지 또한 국세 지방세 체납 현황도 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국세 지방세는요 무조건 1순위입니다. 네. 그냥 나의 보증금보다 제일 먼저 빼가는 게 우선순위에 있는 게 국세와 지방세요. 체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체납을 했다. 이건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선순위 보증금 예측 정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는 다가구 주택 이런 케이스인데요. 일단 나는 등기부등본상에 나는 잘 나의 이제 등기에 봤을 때 나의 채무가 잘 보존돼 있어. 이 사람이 빚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등기부등본 보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채권 최고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는 채권 최고를 건 거는
내가 봤을 땐 문제는 없는데 알고 보니까 선순위로 있는 임차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는 후순위인 거죠. 돈을 못 돌려받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런 정보도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정보를 볼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정보를 공개하는 스크리닝 서비스로 인해서 임대 계약의 신뢰도가 과연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 제도가 만약에 자리가 잡는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네, 아니에요. 임차인이 제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도 이게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 그러면 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요. 2020년에는 44건이었다가 2024년도 와서는 709건으로 해서 크게 증가된 수치입니다. 네. 이걸 봤더니 15년 동안 16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022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때 아시겠지만 부동산 좀 다운기였습니다. 2020년에는 막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동성 풍부하고 나오니까 엄청나게 뜰 때였다가 이제는 금리 상태가 오르고 규제 들어오고 그때부터 202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인의 돈을 못 돌려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네요.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분쟁 건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임차인은 임대인, 임대인은 또 임차인 서로 이제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이번 서비스가 잘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이런 분쟁 건수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정보 공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보 공개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보가 과연 믿을 만한 수준에서 공개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생활 침해 요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 제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도화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가가 네. 의무적으로 이거를 법제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게 너무 과도한 사생활 침해 아니냐라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좋은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사항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이제는 집을 네. 전세 주고 있지만은 네. 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 분께서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네. 강아지 키우겠다. 하세요. 좋은 뭐, 임대인. 네, 저는 좀 착한 임대인 같습니다. 그런데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서로 뜻만 맞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뜻이 안 맞으니까 이런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제도화된다 그러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죠. 어떤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좀 논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11호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면서 다음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추가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공급이죠. 지금 일단 아시겠지만 6월달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이렇게 3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분위기가 일단 거래는 확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경우는 토호제가 원래부터 있었고 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는 8.4% 감소됐다고 해요. 이 규제 들어온 이후에. 그런데 이제 가격은요 신고가 비율이 42.5%에서 51.5%로 상승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평균 가격도요. 이거 강남 3구랑 용산구 얘기입니다. 22억 8천만 원에서 23억 9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규제가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현금 부자들이 거래가 하는 이런 강남 3구 아니면은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논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공급이 나와줘야지만 이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알짜배기 땅에서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지금 내년도 부동산도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은 가격 상승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공급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가요 전년 대비해서 30% 줄어듭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살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은 당연히 뛰는 구조로 내년에도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인허가 10월 기준으로 인허가가 전월 대비해서 39%나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허가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의 공급 물량이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물량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저는 공급 부족 현상에 서울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거고, 심리 수요, 매수 수요는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그래프는 내년에도 역시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빨리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빨리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부동산은요,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내놓는 공급 대책은 대부분 이제는 서울 외곽 쪽입니다. 근데 이제는 서울 내에서 뭐 그린벨트를 풀던지 아니면 유휴부지를 싹 거기에 있는 기지 같은 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임대량이라든지 임대 공급을 늘린다든지 뭔가의 조치가 좀 분명히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급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지만 가능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공급량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끌어올릴지가 관건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제는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었다는 일자리가 줄었다, 고용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계절적 요인이 좀 있어요. 일단은 먼저 추이를 말씀드리면 11월 달은 좀 줄었습니다. 네. 실업급여 이제 건수가. 그런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11월 구적급여 봤더니 7,92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506억 원 정도 이제 감소가 됐는데, 네. 쭉 보시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신청 추이거든요. 건수예요. 11월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낮잖아요. 네. 근데 누적으로 보면은 누적 금액으로 보면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1월과 11월 사이에 누적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1조 4천억 원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12월 달에 한 요것도 8천억 원 정도 더 누적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역대 최대로 또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수는 11월 달에 줄었지만 1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역대 최대로 뚫어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은 늘었는데 신규 신청자 수는 작년 11월 대비 6%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살살 해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다. 지출 금액은 늘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한 명당 나가는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급여 수준이 상승이 됐는데, 그렇군요. 뭐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받는 실업급여의 액수가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과, 네. 두 번째로는 지급 기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실업급여에 이제는 여기서 차트에 나오는 건 신청 건수잖아요. 네. 아니 신청 건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이 높아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번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재취업이 된다 그러면 한 3개월 받다가 재취업하면 끊기잖아요. 네. 지금 이젠 재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 금액이 높은 예, 수밖에 그러니까 없군요. 금액이 당연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그 뜻은 또 뭐예요? 재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고용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 고용의 구조의 좀 이중성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고 재첩이 안 된다. 그럼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경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건설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내고 네. 재고용도 되고 재취업도 되는데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조업과 건설 부분에서 재취업이 안 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업급여에 대한 사상 최대 지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네. 지금 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해진 시기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평론가님,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수급액이 좀 깎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일찍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보셨을 때요. 보셔야 되는 게 먼저 받을 수도 있고요. 나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5년인데요. 이게 먼저 5년 동안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조기 수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조기 수령을 하면은요, 이제 페널티가 상당합니다. 월 0.5% 깎여.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6% 깎이는 거고요. 이게 5년이니까 30% 깎이는 상당한데요. 거예요. 상당하죠. 그래서 손실 본다.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손실연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5년 일찍 받으려고 하느냐? 소득 크레파스, 그러니까 소득 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은퇴를 했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는 63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득 절벽 기간이 있는 거예요. 네. 당장 돈은 없고, 이게 연금 먼저 땡겨서 받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연금 손해 보더라도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 연금으로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기 연금 신청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자료 화면도 나오지만은 네. 2023년에 그때 이제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게 수급 개시 연령이 그때 상향됐거든요. 네. 62세에서 63세로 딱 변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61년생들이 나는 내년에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1년이 늘어난 거예요. 난 네. 1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네. 돈은 없고. 그래서 이게 조기 수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3년에 폭등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생계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기 수령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의 또 의미는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그러니까 자막이 굉장히 적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부양자가요.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 2022년 9월에 원래는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내가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제도가 그 당시 2022년 9월부터 2천만 원으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2천만 원 넘어가는 소득이 있으면 내 자녀 밑에 있다가 갑자기 나는 떨어져 나와서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국민연금 받는 게 167만 원 넘어가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렇게 월로 따져보면. 네. 야, 이거 국민연금 167만 원 다른 소득과 합쳐서 넘어갈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럼 국민연금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나는 자녀 밑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시니어분들한테 이게 또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셔갖고 나는 굳이 필요도 없는데 건강보험료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자리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 정년과 수급 개시 연령을 좀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이제 숙제는 그거예요. 내가 은퇴 시점과 연령, 그러니까 연금 받는 시점을 합치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는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은퇴 시점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여당에서는 단계별로 정년 연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일단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도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재고용 상태가 되는 부분, 한마디로 퇴직 후
재고용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퇴자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